다주택자가 죄인이 아니냐는 말을 따질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집을 n분의 1로 다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사회주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주택자가 죄인이 아니냐는 말을 따질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주택자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집을 사서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값보다 반 정도 안 되는 전세금으로 집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지 않은 무주택자는 그 집값의 반만 내고 그 집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긍정적인 면이에요. 왜? 시장은 가수율이 있어야 돌아가거든요. 집을 n분의 1로 다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사회주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능력만큼 집의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듯이 노력한 대가만큼 집을 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저렴하게 임대를 놓을 수 있다면 무주택자가 거기에 살다가 내 집을 만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나.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물리면 좋지요. 그걸 받아가지고 도시기반시설도 깔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지만 자기도 나중에 집이 있으면 또 내야 되잖아요. 그때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시장이 돌아가는데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맥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몰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걸 뚫어줘야 돼요. 뚫어줘야 시장이 돌아가요. 2017년도 12월 13일 날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놨죠. 임대주택에 등록을 하게 되면 4년 또는 8년짜리 임대주택은 재산세부터 종부세까지 다 면제해 줬어요.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강화시켰어요. 강화시키고 난 이후에 지난해 5월 말까지 임대주택 4년, 8년에 등록한 가구 수가 160만 6천 가구나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60만 6천 가구 발표해놓고 딱 없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금년도에 이제 4년이 돌아오는 게 있고 내년도에 4년이 돌아오는 게 있어요. 4년 임대주택은 지금 현재 10년으로 연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팔아야 돼요. 이제 이게 징태양난이 보유세 나왔죠. 양도세 중과세 됐죠. 여기에 또 뭐가 문제냐면 작년 6월 17일 날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어요, 또. 이거 사서 임대주택도 못 합니다, 또.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로 안정화시키려고 계속 했기 때문에 수요자는 있는데 불구하고 공급이 늘지 않아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나라가 일본도 영국도 미국도 없습니다. 이건 2005년도 5월 달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부유세라고 해서 1%에 물리기로 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가구별 합산으로 6억 원이었고요. 예, 논란이 많다 보니까 MB정부가 2008년도에 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올리고 다주택자만 6억으로 나누면서 인별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지금 12년이 지난 13년이 지난 지금 고가주택의 개념이 아직도 1가구 1주택이 9억에서 이제 11억으로 올랐습니다. 주택가격은 2배 반 3배가 올랐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가 발표한 대로 종부세 대상자가 전 국민의 2%라고 그러죠. 그것도 아이러니하잖아요. 태어나면 종부세 내나요? 그건 아니잖아.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대비 몇 %가 종부세를 낸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재산세 또 내잖아요. 그죠? 차라리 재산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지금도 누진과세 돼 있어요. 그러면서 종부세는 없애고 재산세 포함돼야 되고 특히 이제 종부세를 이렇게 많이 올리다 보니까 1가구 2주택, 3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폭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저는 종부세 대상자도 아닙니다만은 종부세 걷어서 나를 도와주면 나도 좋겠지. 근데 종부세를 물리거나 또 여러 가지 그 부담금을 물리는 이유는 불로소득이라서 물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자본이득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과 소득이득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은 전혀 다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과세해야 돼요. 그러나 자본이득은 10억짜리 주택이 20억 됐다고 해서 그 팔아서 10억짜리 2개 사나요? 이미 20억 돼버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하게 물리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제 개편은 좀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가 유독 양극화를 더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혹시나 팔게 되면 똘똘한 채로 가는 거예요. 30억짜리 1가구 주택은요, 종부세가 거의 안 나와요. 얼마 안 나와요. 몇 배가 안 나와요. 근데 2주택을 15억짜리, 20억짜리 2개 갖고 있으면요, 거의 몇 천만 원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징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건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양도세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양도세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지금 9억에서 지금 12억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양도세 중과세가 문제입니다. 지금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규제 지역에서 지방세를 포함해서 71.5%입니다. 2주택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82.5%예요.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못 팔 것 같아요. 양도세도 이렇게 중과세 하는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호주, 뉴질랜드 같은 데는요, 증여세도 없어요.
단지 보유세가 이제 좀 더 강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부동산이 차지하는 총 조세 비율이 지금 7번째로 높아요. 2019년 기준으로. 아마도 2020년, 21년 합치면 아마 등위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과한 나라예요. 단지 세목으로 따졌을 때 보유세만 따지면 낮은 건 사실인데 왜 그런가? 양도세가 중간세 돼 있고요. 취득세가 높아서 그래요. 근데 정부가 양도세를 이게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 거래세가 아니라고 봐요. 소득세로 봐요. 양도소득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면 종부세도 높은 데다가 양도세까지 높이니까 집을 못 팔잖아요. 낮춰야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도 있어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실소유자 보호로 전세금 대출을 막지 않았어요. 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막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막지 않았다는 얘기는 분양을 받아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기존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도 중도금 내잖아요. 근데 왜 막죠? 형평이 안 맞는다. 가계부채 때문에 국가가 위험할 정도로 간 건 아니거든요. 1820조가 넘는 부채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건 반도 안 돼요. 생계형대출이나 기업대출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실소유자 중심으로는 좀 적어도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건 투기는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대출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 대출 규제가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돈줄을 끊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는요. 양극화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15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죠? 그 전혀 금리 인상 관계없고요. 대출 규제 관계없습니다. 여전히 나홀로 상승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이하 정말 서민들은 주택을 구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국이 되지 않겠나. 사실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그 피해자는 서민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으면 됐고 적게 받으면 되는데 서민들은 레버리지 효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대부분 전세를 끼고 사거나 융자를 받는데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변동금리를 받게 되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걸 고정금리를 받게 되면 기존금리보다 1% 이상 높아요. 또 역시 부담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요. 근데 지금 한 번, 두 번 올라가서는 지금 크게 문제가 없는데 또 향후에 앞으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부담 갈 거예요. 특히 갭 투자한 사람들. 이 매매 가격 대비 전세를 끼고 샀거나 융자를 끼고 샀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가 철회되면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를 올리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하고 똑같거나 우리가 역전 금리가 되나 낮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제로 금리를 올리는 건데 이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무역 의존도가 높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따라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습니다. 장기적인 주거용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오피스텔의 가격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강남역 주변 지역이나 또는 뭐 삼성역 주변 지역의 오피스텔은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5평, 6평짜리도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일가구 2주택이 됩니다. 업무용으로 쓰다가도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으면 또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게 국민주택 규모 정도 되는 그 85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전후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형 구조로 만들어서 온돌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85제곱미터 이하만 온돌이 들어가지만 정부가 이제 120제곱미터까지인가요? 늘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좀 더 중대 오피스텔은 향후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워낙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현상입니다. 아파트 공급이 충분히 되면 분명하게 오피스텔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권대진 교수였습니다.